엄마, 엄마는 그냥 걸어 다니는 금고야. 유진이 말했다. 광택 막 오른 레커처럼 번지던 미소.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책상 모서리를 두드렸다. 내 편을 드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금이 간 빗쥐, 유약 찻잔을 쟁반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방금 자리를 바꿔 앉지 않았다면 들것에 실려나간 건 이 여사님이 아니라 나였을 것이다. 금고라면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번 달부터는 너희가 집세를 내. 그리고 이자도 8달짜리 거짓말의 이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떤 집세요? 유진이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나전칠기장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수갑처럼 찰칵거렸다. 진우 의원 연체 2회. 며느리 카드 새은행. 하나는 장외 대부. 나는 파일을 닫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오늘 밤 올라갈 완벽한 시어머니 스토리. 찻잔 금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정확한 타이밍까지. 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유진은 반걸음 물러섰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말부터 하자. 오늘 밤 차는 아직 식지 않았지만 가면은 벌써 식었거든.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해운대 5성급 호텔의 연회장은 눈이 부시게 환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에 쏟아내는 불빛은 마치 허공에 떠다니는 축복의 말처럼 동전처럼 반짝였다. 하얀 실크볼을 씌운 연회 테이블 위에는 탐스러운 모란이 층층이 장식되어 있었고 내 친구와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표가 샴페인 잔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70살. 사람들은 이를 황금 같은 나이라고들 한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다. 3번의 경제 위기를 꿋꿋이 버텨낸 물류회사. 바다가 내다보이는 저택. 내과 의사인 아들. 그리고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며느리까지. 직원이 3단 케이크를 밀고 들어왔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케이크 위에는 숫자 70 모양으로 초가 꽂혀 있었다. 내 마음은 케이크의 크림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내 아들 진우가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조절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처럼 차분하고 신중했다. 아들은 내가 항구에서 마지막 컨테이너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던 이야기. 1998년 부산의 단칸방에서 찬밥에 김칫국을 말아 먹던 우리 모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나 같은 엄마를 두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혹은 믿고 싶었다. 며느리 유진은 앞줄 테이블에 서 있었다. 옥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인플루언서답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어 스토리를 찍으며 세상 최고의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넣었다. 그러고는 내 팔에 채워진 옥빛쥐 팔찌가 보이도록 비스듬한 각도로 나를 끌어당겨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도자기 유학에 간 실금처럼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것을 느꼈다. 파티가 끝나고 가까운 가족들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나는 중요한 날이면 늘 나만의 의식을 치렀다. 바로 다도였다. 거실에는 자개를 박아 넣은 오칠 병풍이 걸려 있었고 나전칠기장은 수면처럼 반짝였다. 나는 장을 열어 남편이 오래전 이천에서 사온 청자닭이 세트를 꺼냈다. 찻잔 하나에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가 있었지만 나는 금이가 써도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여겨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닭이 세트를 나무쟁반에 올리고 작은 화로에 물을 끓이니 가스불꽃이 금속에 닿으며 풍기는 향기와 볶은곡식의 고소한 내음이 기억처럼 피어올랐다. 어머니, 제가 차를 따를게요. 나는 옅은 베이지색 매니큐어를 칠한 유진의 손과 그 위에 얼어붙은 물방울처럼 밝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았다. 할 수 있겠니? 내가 묻자 일본과 한국 영상을 보며 많이 배웠어요.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진우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소매를 걷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아직 흠집 하나 없는 새 시계가 드러났다. 나는 찻주전자를 데우고 찻잔을 하나씩 쟁반에 올렸다. 사부인인 이 여사, 유진의 어머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몸집은 작았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 씨, 청자다기에는 85도 물이 제격이죠. 마치 나를 시험하듯 이 여사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전자 속 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나는 몸을 돌려 다건을 꺼내기 위해 나전칠기 장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이 몸을 기울여 옆에 놓인 작은 에르메스 가방 안으로 손을 스치듯 넣고 있었다. 길쭉한 약병 같은 것이 번쩍였다. 유진은 아주 살며시 뚜껑을 돌려 약물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금이 간 찻잔, 바로 내 찻잔이었다. 온 방이 손바닥 안으로 축소되는 듯 했다.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서 손녀가 나무바닥을 뛰어다니는 소리,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제국을 일으켜 세운 내 손이 떨려왔다. 보기 좋게 다시 좀 놓아야겠구나. 나는 일부러 손을 기울여 찬물 한 줄기를 탁자 위로 흘렸다. 어머, 내가 주책이구나. 모든 시선이 본능적으로 나무 틈새로 스며드는 찬물을 따라갔다. 이 여사가 벌떡 일어나 수건을 찾았고 진우도 덩달아 일어나 티슈 상자를 찾았다. 유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허리를 숙이며 시어머니를 번거롭게 해 죄송하다는 듯 웃었다. 충분한 틈이 생겼다. 나는 찻잔 쟁반을 돌렸다. 아무도 보지 못했거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제 찻잔을 드시지요. 나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입술만 살짝 적셨다. 연꽃차의 향기가 초봄의 우물물처럼 시원했다. 이 여사는 차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러다 이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허공을 더듬었다. 입술이 창백해지고 눈이 뒤집혔다. 도자기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켰고 의자가 밀리고 찻상이 심하게 흔들렸다. 입가에서는 파도 거품 같은 흰 거품이 흘러나왔다. 119! 119 불러! 진우가 소리쳤다. 화면에는 미처 다 올리지 못한 스토리가 켜져 있었다. 나는 이 여사를 보지 않았다. 내 아들을 보았다. 나는 아주 짧은 순간 아들이 달려가 맥을 짚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해독제 이름을 외치고 길을 비키라고 명령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바로 달려오지 않았다. 아들의 첫 시선은 유진을 향했다. 그 눈빛은 갑작스러운 쇼크를 마주한 의사의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 틀어진 공범자의 눈빛이었다. 당황, 책망, 그리고 촉촉한 눈동자 뒤에 떠오르는 질문. 왜 우리 엄마야? 그 눈빛은 한 번의 숨결보다 길게 이어졌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둘로 가르기에 충분했다. 불을 만난 도자기처럼 내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제야 진우는 이 여사에게 달려가 입을 벌려 기도를 확인하고 옆집의 전담 간호사를 불렀. 유진은 울부짖으며 허우적거렸다. 소란을 들은 이웃들이 복도를 따라 슬리퍼를 끄는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언덕 아래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근육 주사를 놓고 의사가 도착하고 들것이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소독약 냄새가 차향과 뒤섞였다. 나는 뒤로 물러나 사고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는 집주인처럼 배 앞에 손을 모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필름이 돌아가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했던 진우의 말,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했던 말, 어머니,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지금 저렇게 흔들림 없는 맥박과 차분한 목소리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런데 이 순간
내가 준 모든 것이 다른 무언가와 맞바뀌었음을 깨달았다. 빚, 대출, 내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 구급차가 이 여사를 싣고 떠났다. 유진은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나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유진이 더듬거렸다. 나는 다정하게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가거라. 네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지. 나는 여전히 진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아들은 내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저도 가보겠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설명을? 나는 아주 나지막이 물었다. 아들은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깊이 숙인 뒤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저택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파도 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검고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고 깊게 들려왔다. 탁자 위 청자 닭이 세트에 뚜껑 하나가 이가 빠져 있었다. 내가 일부러 흘린 찬물 자국은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이 여사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처럼 번져 있었다. 오늘따라 찻잔의 실금은 더 넓고 깊게 파고든 듯했다. 청자는 제자리에 금이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 농담처럼 던졌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아마도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옳았을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다. 나이 들어 주름진 피부 아래로 정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얼마나 많은 컨테이너를 세고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던가. 열이 나는 아이의 이마를 얼마나 많이 쓸어주었던가. 이제 그 손은 배 위에서 가만히 깍지를 끼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들어 오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한 줌의 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파티 정말 멋졌어. 칠순 축하해. 나는 정확히 네 글자를 입력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와 닭이 쟁반을 치웠다. 금이 간 찻잔을 따로 나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 작은 자물쇠를 잠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집의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저택의 웃음소리는 그쳤다.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되지 않았다. 조각 하나하나가 청자 파편처럼 날카로웠고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응급실은 강철처럼 차갑게 빛났다. 형광등 불빛은 모든 얼굴을 평소보다 더 창백하게 만들었다. 나는 소중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무언가를 껴안 듯 얇은 천가방을 품에 안고 회복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의사가 이 여사에게 링거를 놓고 있었고 밖에서는 진우가 동료와 통화하며 지극히 전문가적인 어조로 말했다. 고혈압 병력의 부정맥,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습니다. 심장 효소 수치도 추적 관찰해야. 유진은 내 옆에 주저앉아 마스카라가 눈물에 번진 채로 흐느꼈다.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였다.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우리 엄마 잘못되면 저 못 살아요. 나는 텅 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늙은 시어머니, 속으로는 뇌졸중, 일과성 허혈이라는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서둘러 덮고 싶을 때 쓰기 좋은 깨끗하고 무해한 단어들이었다. 간호사가 서명해야 할 서류를 가져왔다. 진우가 이 여사를 대신해 펜을 들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보호자이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들이 말을 잘랐다. 펜이 종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단순한 응급 상황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면서도 틈틈이 전화를 걸었다. 등을 돌리자마자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다. 아니요, 오늘 라이브는 못해요. 엄마가. 네, 다음에 일정 잡을게요. 잠시 후 며느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어머니,
엄마 VIP 병실로 잡아드릴게요. 여기 아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폈다. 마치 막 가라앉은 허리 통증처럼. 오늘의 내 관객은 의사와 간호사,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병원 카메라였다. 연극은 정해진 박자대로 흘러가야 했다. 나는 약하고 아프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새벽녘. 이 여사는 잠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마치 재단에 절하듯 병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모두에게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숨결에서 파티에서 마신 와인 향과 민트 향이 섞여났다. 그냥 사고였잖아요. 나는 어깨를 두어 번 들썩이며 유진의 손등에 내 손을 얹었다. 내 손이 너무 차가웠는지 유진이 움찔했다. 그래, 사고였지. 나는 속삭였다. 내 안에서는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진 액자 위에 먼지만 쌓이게 두었던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결혼한 해를 비밀번호로 입력해 로그인했다. 은행 웹사이트의 공개 법률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진우의 이름을 검색했다. 병원 개업을 위한 담보대출 38억, 변동금리, 2달치 이자 연체, 상환유예 신청 중. 다음은 유진이었다. 본명, 주민등록번호, 몇몇 온라인 결제 내역이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은행 세 곳의 신용카드 빚, 그리고 거의 살인적인 금리의 불법 사금융 대출 계약서. 나는 며느리의 SNS를 열어 지난 한 달간의 신상 게시물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버킨백, 보석이 밝힌 시계, 제주도에서의 휴가, 하얀 욕조가 딸린 스위트룸. 동기는 대나처럼 화냈다. 컴퓨터를 끄자 방 안의 냉기가 한층 더 짙어지는 듯했다. 가슴이 저며왔지만 이제 그 고통은 신경을 정확히 찌르는 바늘처럼 잔인할 정도로 정신을 깨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남편의 친구이자 과거 경제위기 때 나와 함께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목숨이 걸린 계약서에 사인했던 사람이었다. 김 변호사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 뵙고 싶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감정 한 방울 섞지 않고 알아야 할 사실만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는 그럴 리가라는 말 대신 이렇게 물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집을 봉쇄해 주세요. 모든 소유권을 저만이 해제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안팀이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진정한 권력이란 어느 시간이든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색 트럭 3대가 대문 앞에 섰다. 가사도우미가 물었다. 사모님, 집수리 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도둑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신문에 이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기사가 많아서요. 수리팀은 기술자 복장을 하고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액자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도자기 화병 안에 도청기를, 문틀 나무 속에 문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현관문 자물쇠는 정맥 인식형으로 교체되었다. 서재는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의 드라이브로 옮겨졌다. 나는 마치 옛 주인이 새로운 요새를 둘러보듯 집안을 돌아다녔다. 내가 멈춰 서는 곳마다 그들은 내 뜻을 이해하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씩 더 달았다. 점심때 진우와 유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을 들고 찾아왔다. 고소하고 따뜻한 전복향이 피어올랐다. 나는 일부러 넉넉한 스웨터를 입고 머리는 대충 틀어 올리고 눈은 붉고 살짝 부어 있었다. 유진이 죽그릇을 건네며 설탕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기운 차리셔야죠.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숟가락을 들다가 죽 몇 방울을 식탁 가장자리에 흘렸다. 미안하구나. 손에 힘이 없어서. 진우가 서둘러 휴지로 닦았다. 그의 눈가에 크림 아래 감춰진 주름처럼 희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좋아. 계속해서 나를 얕보아라. 어머니, 당분간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진우가 의사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충격이 크셨을 테니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강남에 아주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더 팰리스 시니어 타운이라고 24시간 의료 서비스에 개인실, 커뮤니티 활동까지 여기서보다 훨씬 좋은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두꺼운 종이로 인쇄된 브로슈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원에서 노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망설이며 내 눈치를 살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편하시도록 임시로 재산관리 위임장에 서명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해요. 아주 제한적인 임시적인 거예요. 제가 어머니 대신 자잘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요. 법률 용어로는 한정후견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어머니? 나는 숟가락을 그릇에 가볍게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아들아,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너도 내가 늙고 병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나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두었다. 유진이 즉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우는 등을 곧게 펴고 최대한 인내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건 임시적인 조치예요. 괜찮아지시면 바로 철회하면 됩니다. 그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서류와 봉투 안에서 은근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붉은 인주를 보았다. 선박 임대 계약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내 몫을 전부 집어삼키려 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게 두었다. 알았다. 유진과 진우가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감추지 못한 승리감이 두 사람의 눈에 번뜩였다. 네,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오후에 더 팰리스 구경하러 모시러 올게요. 진우가 마치 성공적으로 끝난 수술을 마무리하듯 말했다. 두 사람이 돌아갔다. 나는 오랫동안 홀로 앉아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물을 따르고 식어버린 죽을 손수 다 비웠다. 겉모습은 슬픔 속에서 억지로 음식을 넘기는 어머니. 속모습은 군사를 헤아리는 여왕. 나는 휴대폰을 열어 보안팀이 방금 설치해준 앱을 켰다. 거실, 부엌, 복도, 현관 등 모든 카메라 화면이 작은 창문처럼 화면에 떠올랐다. 나는 방금 전에 영상을 되감아 진우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을 때의 얼굴을 확대했다. 그를 키운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부분을 북마크하고 악어라는 이름의 폴더에 클립을 저장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저를 양로원에 구경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가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그들이 말을 많이 하게 두세요. 눈앞의 벽이 무대로 변했다. 조명은 켜졌고 대사는 이미 외웠다. 그들은 타락한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늙은 어머니를 보고 있다. 나의 연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른 아침 바다 위에는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서재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켰다. 대문 차고 거실, 복도, 부엌의 카메라 화면이 마치 체스판처럼 펼쳐졌다. 마당에 커다란 나무 그늘에 설치된 마이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고스란히 잡아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어제 바로 서명받지 않았어요? 모든 게 진행 중인데 이해 안 돼요? 진우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조용히 해. 경찰이 물어볼 거야.
우리에겐 알리바이가 필요해.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 기억하지? 티 내지 마. 유진이 비웃었다. 알리바이야 진작에 외웠죠. 오빠나 물러터지게 굴지 마요. 운전대를 탁탁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고 화면을 확대했다. 진우의 눈에 짜증이 스쳤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더 팰리스에 가는 거야. 저녁에 돌아와서 임시 위임장을 내밀어. 어머니가 망설이시면 그때 네가 우는 연기를 해.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제 전문이죠.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찻잔의 녹차는 이미 식어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떠 있었다. 목구멍에서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그대로 삼켰다. 나의 군대포 차 마는 이미 배치를 마쳤다. 이제 그물을 칠 시간이었다. 더 팰리스 시니어 타운에서는 비싸고 안전한 특유의 냄새가 났다. 따뜻한 원목 바닥, 두툼한 천으로 덮인 의자, 눈으로 웃는 법을 배운 안내 직원. 나는 연극의 깔끔한 소품인 휠체어에 앉아 진우가 밀어주는 대로 움직였다. 유진은 우아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버터 캐러멜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옆에서 걸었다. 어머니, 보세요. 여기 수중 요가 수업도 있어요. 미네랄 소금 수영장인데 일주일에 3번만 하시면 잠도 푹 주무실 거예요. 시끄럽구나. 물은 깨끗하니? 관리인이 움찔하며 3중 필터 시스템에 대해 급히 설명했다. 진우가 의료실을 가리켰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대기하고 계세요. 나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다. 그 의사가 너만큼 실력이 있니? 진우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다가 잘 관리된 피부 아래로 가라앉았다. 유진이 말을 가로챘다. 모델하우스는 편의시설이 완벽해요. 작은 부엌에 정원이 보이는 발코니, 도예 수업도 있고요. 나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일행 모두에게 들릴 만큼 속삭였다. 벽이 이렇게 얇아서야 밤에 바람 불면 춥지 않겠니? 내 질문 하나하나는 그들의 인내심이라는 주머니를 찌르는 바늘이었다. 직원들이 우리를 독서실로 안내했을 때 나는 몰래 휴대폰을 열어 김 변호사에게 2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 작전 개시하세요. 새 계좌 1,000만 원. 해당 계좌에만 국한된 제한적 위임장. 서류는 보기 좋게 즉시 답장이 왔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여전히 입을 우물거렸다. 여기 회비가 꽤 비싸겠구나. 관리인은 최고급 패키지가 월일 7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돈으로 잠을 살 수 있다면야 라고 말했다. 더 팰리스를 떠나 그들은 나를 집에 데려다주며 오후에는 푹 쉬라고 당부했다. 나는 부드러운 문짝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야구 모자를 쓴 퀵서비스 직원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새 은행카드,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정확히 10영원이 찍힌 잔액, 그리고 권력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양각도장이 찍힌 계좌관리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법적 효력은 손톱만한 미끼 계좌에 국한된 것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거액 자산을 동결하는 철컥 소리가 필요해지시면 다른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미끼가 스스로 낚싯바늘을 삼키게 둬야죠. 오후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건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관할서 형사과 차 형사입니다. 파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진술을 좀 듣고자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이마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인삼차를 한 잔 따랐다. 무서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나는 온기를 찾으려는 듯 찻잔을 감싸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날은 너무 즐거웠는데
그러다 유진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차 형사가 수첩을 켰다.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선물을 워낙 많이 받아서 어디에 뒀는지 헷갈렸는데 누가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 좀 확실하게 검사해 주시겠어요? 제가 늙어서 기억력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나는 인삼차가 반쯤 남은 작은 나무 상자를 그에게 밀었다. 차 형사는 그것을 받아 상표를 재빨리 훑어본 뒤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댁에 카메라는 없으십니까? 나는 당황한 노인처럼 살짝 움찔했다. 어머나, 카메라요? 사생활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그날은 아마 꺼져 있었을 거예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자로 재듯 방안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혹시 그게 지병 때문일까요? 차 형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내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머릿속으로는 화살표를 그었다. 차 형사,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휴대폰으로 현관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차 형사가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진우가 멀찍이 서서 통화하고 있었다. 네, 차 형사님,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방금 충격을 받으셔서 부디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영상을 덫이 닫히다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벽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이 여사를 병문안 갔다. 중환자실은 고요했고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관자놀이를 감싸고 있었다. 앙상한 두 손이 보였다. 나는 간호사에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에어컨 바람과 의료용 알코올 냄새만이 남았다. 이 여사님. 저 박서연입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흐릿하지만 또렷한 눈을 떴다. 눈가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 두 엄마는 서로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바람 새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떨며 말했다. 그날 밤 화장실을 찾으려고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딸애가 무언가를 들고 찻잔에 넣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른 뒤 옷 주머니를 가리켰다. 나는 극힌 보호 필름이 붙어있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손떨림 때문에 살짝 흔들렸지만 여전히 선명한 사진 속에는 유진이 탈의실에서 라벨 없는 작은 병을 들고 뚜껑을 열고 있었다. 귓가에서 피가 맥박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낮은 각도에서 찍은 나전칠기 장쟁반 위에 청자닥이, 세트금이 간 찻잔이 손금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그러고 나서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사위 목소리였어요. 금이 간 그 청자 찻잔 말이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 없이 사진만 찍었어요. 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다. 그 한마디 뼈를 찌르는 칼날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땀을 닦아주었다.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용감한 겁니다. 그녀가 힘없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내 딸 자신에게서 구해줘요. 그 말은 내 안가장 부드러운 부분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내 가방에 넣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경찰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넘기기 전에 그들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아닌 신뢰의 빛이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병원을 나오며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을 확보했습니다. 공증사본을 준비해서 세부 만들어주세요. 하나는 경찰에, 하나는 필요할 때 직접 전달할 용도로, 하나는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녁 햇살이 바다 위로 눈부신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앱을 열어 오늘 아침 차 안에서 녹음된 음성을 다시 들었다. 재촉하는 유진의 목소리, 억누르는 진우의 목소리. 나는 그것을 머릿속 타임라인에 이 여사의 사진 2장, 그리고 차 형사의 증거물 봉투에 담긴 인삼차와 함께 끼워 맞췄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집 대문에 도착해 내 집의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화살이 가득 꽂힌 요새. 더 이상 역겨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정당한 분노. 이 여사의 휴대폰 속 사진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발이었고 또 다른 어머니의 소리 없는 절규였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정호가 가까워졌을 때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밖에 파도 소리가 막 시작되려는 체스 게임의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엄마가 깊이 생각해봤단다. 나는 긴 밤을 지새운 듯 피곤하고 쉰 목소리를 유지했다. 엄마는 이제 좀 편안해지고 싶구나. 수학이 넘어 아들의 숨이 한순간 멎었다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네, 어머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나무 테이블에 손바닥을 댔다. 숫돌처럼 차가운 표면 손이 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지름 5m의 회의실은 호두나무 벽과 가장자리를 깎아낸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기술팀을 불러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하나는 벽시계의 단추에, 다른 하나는 금전수 화분 속에. 마이크는 테이블 가장자리 아래에 설치되어 종이 스치는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을 만큼 민감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2세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진짜 서류 회사 수익의 일부를 항만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위한 남편 이름의 자선재단 관련 서류, 그리고 가짜 서류 두꺼운 종이에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임시재산관리 위임장. 오른쪽 구석에는 신한은행 계좌번호, 바로 그 1,000만 원짜리 미끼 계좌가 적혀 있었고, 조항은 길고 복잡했지만 모든 권한은 그 작은 계좌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 한 장 한 장, 클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나는 대답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울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수하고 두꺼운 천으로 된 회색빛 한복을 골라 입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눈가는 적당히 부어 보이게 연출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진우와 유진이 잡지 화보 속 커플처럼 들어섰다. 스모키색 정장, 크림색 원피스, 은은한 향수 냄새. 어머니. 유진이 따뜻하고 촉촉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김 변호사가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서류 뭉치를 먼저 펼치고 일부러 긴 문장으로 된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때로는 무의미한 절차상의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다. 시간을 최대한 느려 상대방의 경계심 위에 졸음이라는 담요를 덮어 씌우는 것. 나는 내 역할을 연기했다. 때로는 마른 기침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이 도장은 파란색 잉크로 찍어야 하나요? 빨간색으로 찍어야 하나요? 혹시 엄마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내 질문에 유진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진우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지만 나는 결승선을 본 사람처럼 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김 변호사는 그들의 경계심이라는 벽에
작은 못 몇 개를 더 박았다. 제7.2항 위임인이 변경을 원할 경우 의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제9.1항 명시된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그는 법 정신으로 학생을 고문하는 교수 같은 목소리로 낭독했다. 회의실의 온도가 나른하게 떨어질 무렵 예정된 사고가 일어났다. 김 변호사의 휴대폰이 짧게 3번 진동했다. 기술팀의 신호였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긴급 전화가 와서요. 그가 나를 보았다. 박 여사님, 잠시 쉬시겠습니까? 저 안쪽 휴게실에 생강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살짝 잡고 떨리는 연기를 하며 일어섰다. 제가 좀 피곤하네요. 걸어가면서 나는 덧붙였다. 내 지갑은 여기 두고 갈게요. 나는 검은색 손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쪽을 무심코 열어두었다. 그 틈으로 손글씨로 쓴 메모지가 보였다. 정성 들여 쓴 글씨. 신한. 긴급 비밀번호. 724. 그리고 미끼 계좌번호. 나와 김 변호사는 반투명 유리문 뒤로 사라졌다. 회의실 안에는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한 2마리의 포식자만이 남았다. 휴게실에서 나는 작은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의자를 아주 살짝 끄는 소리, 빨리! 라고 속삭이는 유진의 목소리. 진우가 망설였다. 잠깐만. 카메라는? 유진이 비웃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카메라를 설치해요. 미쳤어요?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다. 보조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 아들의 손이 엄마의 지갑을 열고 메모지를 빛이 잘 드는 곳으로 들어 올렸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계좌번호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찍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섰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마치 정답을 베끼는 우등생처럼 비스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모든 픽셀이 기록되고 모든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내가 김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기 전에 지갑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가 법원에서 막 전화를 끊고 온 사람처럼 바쁜 기색으로 말했다. 여기 몇 군데만 서명하시면 끝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들이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보길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자선재단과 미끼 계좌의 제한적 위임에 관한 서류에 서명했다. 이로써 임시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래하듯 가벼운 목소리로 서류를 덮었다. 진우가 숨을 내쉬었다. 유진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사각형 유리 용기를 꺼냈다. 뚜껑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무깍둑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투명한 용기 안에는 하얀 무조각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깨가 솔솔 뿌려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유진 쪽으로 밀었다. 어젯밤에 엄마가 담갔단다. 좀 짜지만 아삭할 거야. 남은 전복죽이랑 같이 먹으렴. 그녀의 눈이 사탕을 받은 아이처럼 반짝였다. 어머니, 제가 딱 좋아하는 건데. 그녀는 김치통을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껴안고 환하게 웃었다. 조심하렴. 나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뒷좌석에 놓고 눌리지 않게 해. 그들이 일어섰다. 김 변호사가 악수를 하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나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철문이 닫혔을 때 나는 마치 하늘의 눈처럼 벽식에 카메라가 숨겨진 단추를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제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무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포착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김치통 뚜껑을 살짝 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하는 거야? 닫아. 차 안에 마늘 냄새 배겠어.
유진이 킥킥 웃었다. 남의 시어머니 김치는 통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시어머니 김치는 돈 냄새가 나요.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나섰고 한낮의 햇살이 얇은 거울처럼 아스팔트 위에 쏟아졌다. 건물 주차장 카메라는 또 다른 선물을 보내왔다. 차에 타자마자 유진은 참지 못하고 뚜껑을 더 크게 여러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먹고는 아삭아삭해 라고 말했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하얀 모 아래 용기 구석에 작은 비닐봉지가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꺼냈다. 안에는 작게 인쇄된 사진 탈의실에서 라벨 없는 약병을 들고 있는 유진의 모습과 깔끔하게 한 줄로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맛있게 먹으렴 며느라. 그녀의 입에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치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발매트 위로 떨어졌다. 붉은 국물이 쏟아지고 마늘과 고추, 젓갈 냄새가 차 안에 진동했다. 진우가 나지막이 소리쳤다. 이게 뭐야?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을 꺼내들었다. 금이 간 청자찻잔, 머리카락 같은 균열이 선명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회의실에 다시 앉아 방금 다운로드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 하나하나, 거친 숨소리 하나하나가 내 타임라인에 표시되었다. 김 변호사가 내 앞에 USB를 놓았다. 원본입니다. 무손실 압축 파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얇은 나무 상자에 넣고 잠갔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의 진짜 관객 공포가 일하게 둬야죠. 공포는 항상 실수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길을 제시하는 법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신한은행에서 온 메시지. 새로운 기기 폰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이 로그 기록을 김 변호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달했다. 증거 위에 증거가 쌓였다. 나는 집 카메라 화면을 하나 더 열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유진이 거의 뛰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진우가 뒤따랐고 서재문이 새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으로 문을 한 번 치고는 소리쳤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심장이 북처럼 울릴 만큼만 볼륨을 조절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생강차를 따랐다. 생강향이 유진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을 김치 냄새와 섞여 그녀가 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닭의 암시는 내가 방금 그들의 목에 맨 밧줄이었다. 방에서 나와 나는 일부러 늙은 사람처럼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었다. 계단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젊은 두 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늘과 고추향이 코를 찔러서 그리고 방금 이름 붙여진 공포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용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턱을 들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이냐? 유진이 황급히 사진을 등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갈비탕 드시러 모시고 싶어서요. 나는 난간에 손을 얹고 진우가 주먹을 꽉 쥐어 핏줄이 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서 연극의 마지막 대사가 자막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경고라는 사실을 몰랐. 그리고 그 김치통 속의 강한 마늘 냄새는 곧 그녀 자신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의 냄새와 같아질 것이다. 밖에서는 구름이 바다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안에서는 체스판이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협공의 포진을 열었고 그들은 김치 냄새가 밴 바로 그 손으로 자신들의 말을 죽음의 칸으로 밀어넣었다. 김치 함정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카메라 화면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유진은 침실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손에 쥔 휴대폰으로는 끊임없이 은행 앱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2번, 3번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마치 유리에 손톱을 긁는 소리 같았다. 진우는 거실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산소를 모두 잃은 사람처럼 숨소리가 무거웠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다. 나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녘 내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이 끊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오늘 사채업자들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협박했어요. 돈이 없으면 온 가족을 죽이겠대요. 어머니가 서명만 해주시면 오늘 하루만 300억이요. 배경에서는 진우가 목소리를 낮추려 했으며 억누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발 제가 다 갚겠습니다. 맹세해요. 나는 체크메이트를 앞둔 체스 게임처럼 침묵을 길게 끌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 오늘 정오에 센텀에 있는 신한은행 VIP 지점에서 만나자. 오늘로 끝내자.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 2마디였다. 시작하세요. 신한은행 VIP 라운지는 환하게 빛났다. 호두나무로 마감된 벽, 갈색 가죽으로 덮인 긴 테이블, 로비와 분리된 반투명 유리문, 과거 남편의 장학재단 도움을 받았던 지점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차 형사와 박지원 검사는 이미 고객과 직원으로 위장해 자리에 있었다. 나는 정중앙 의자에 미리 앉아 있었다. 회색 코트에 실크 스카프로 떨리는 손목을 가렸다. 생강차를 한 잔 따르고 온기를 유지하려는 듯 유리잔을 감쌌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문이 열렸다. 유진이 먼저 들어섰다. 대충 한 화장, 붉게 충혈된 눈은 절망적인 피해자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팔을 붙잡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진우가 뒤따랐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정장은 단정했다. 그는 내 앞에 300억 원 이체 신청서를 내밀었다. 어머니, 제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약속합니다. 나는 천천히 돋보기를 끼고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다. 모든 숫자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30000 KRW. 나는 가볍게 기침하고 펜을 들었다. 펜촉이 서명의 절반을 그었을 때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나는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니, 서명하지 않겠다. 공기가 폭발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희더러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철처럼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사람 목숨? 방문이 벌컥 열렸다. 차 형사가 2명의 경찰과 함께 들어섰다. 최유진 씨, 살인 미수, 금융사기, 은행 시스템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진우 씨 공범, 지시 및 증거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벽에 걸린 TV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 지갑 속 메모지를 몰래 찍는 진우의 손. 두 번째 영상. 은행 로그 기록 유진의 아이폰에서 2번의 로그인 실패. 세 번째 영상. 주차장 카메라 영상 김치통을 열다가 독극물 병 사진을 떨어뜨리는 유진. 마지막 영상. 이 여사가 찍은 원본 사진 약병을 들고 있는 유진. 그리고 금이 간 그 청자 찻잔 말이야. 라는 진우의 음성 메시지. 증거가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한 단계씩 더 하얘졌다. 아니야. 유진이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조작된 사진이야. 전부 함정이야. 저 늙은이가 나한테 덫을 놨어. 고소할 거야. 경찰이 그녀의 팔을 꺾자 은색 수갑이 번쩍였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진우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하지만 진우는 텅 빈 눈으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문이 유진을 끌고 나가고 경찰의 구둣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 방 안에는 나와 아들만이 남았다. 그가 떨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탐욕스러웠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서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나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손을 잡고 항구를 거닐던 어린아이가 이제 의사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죄인처럼 애원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판결이 울렸다. 그는 울고 있다. 장모를 죽음으로 내몰 때도 울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만 울고 있다. 나는 일어섰다. 차 형사가 다가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데려가려 했다. 나는 쉬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법으로부터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원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절차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선처는 없습니다. 그녀는 날카롭지만 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으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나는 대답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등을 돌려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고 은행 금고가 철컥하고 건조하게 잠기는 소리가 났다. 밖에서는 수영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지만 깨끗했다. 나는 계단에 서서 난간을 붙잡고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은색 수갑이 유진의 손목을 채웠다. 진우는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가슴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균열이 남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모성애는 그 운명의 밤, 이미 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은행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나는 폭풍우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남편의 묘에 꽃을 들고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들을 불효자로 만든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나름의 방식이었다. 여보, 재산을 좀 정리해서 어항장학 재단을 다시 세울 생각이에요. 남은 인생이라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요. 나는 속삭였다. 언덕 위, 짭짤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나는 마치 자유로워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단 이틀뿐이었다. 점심때 전화가 울렸다. 김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최유진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있고 의사 서명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막 쌓아 올린 벽에 날아든 비수와 같았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그날 오후 TV 화면에는 유진이 크림색 인부복을 입고 배에 손을 얹은 채 기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흐느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했습니다. 손주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서 꾸며낸 일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박 회장이 너무 잔인하네. 나는 TV를 끄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배우가 누구지? 그날 밤 차 형사가 보고했다. 보석금은 하버 플러스라는 유령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추적해보니 자금의 출처는 강성건설이었습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마치 방파제를 부수는 파도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혁 몇 년 전 인천항 사업에서 나에게 패했던 경쟁자. 그날 그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처럼 어두웠다. 나는 그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틀 후 나는 자선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 주최자는 강성건설이었다.
황금빛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지고 와인과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내게 똑바로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박 회장님, 집안일 잘 해결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웃으며 말했다. 며느님께서 임신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고처럼 울렸다. 이것은 축하가 아니라 선전포고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비밀 카메라 영상을 다시 틀었다. 어머니,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애완뱀일 뿐이에요. 배우는 어머니 생각보다 훨씬 커요. 화면이 옆으로 스치자 익숙한 가죽 시계줄을 찬 남자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나는 영상을 멈췄다. 심장이 조여왔다. 바로 그였다. 강민혁. 나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독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 그리고 그 줄을 조종하는 자. 더 거대한 구렁이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뉴스 기사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아침에 신문을 펼치자 일면은 온통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득했다. 악마 시어머니. 손주를 살 권리마저 빼앗다. 서연담. 탐욕으로 무너진 유산. 유튜브 영상. 익명의 댓글. 심리 전문가의 인터뷰까지 모두 한 목소리였다. 박서연 회장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임신한 며느리를 핍박하는 냉혈한이라는 것. 서연담의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했고 회사 사무실 전화는 계약을 취소하려는 파트너들 때문에 불이 났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검은 잉크와 피로 쓰인 기소장 같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김 변호사가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반격하지 않으면 평생 쌓아온 명예가 땅에 묻힐 겁니다. 주가가 이대로 떨어지면 회사는 경영권마저 잃게 됩니다. 나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물은 아직 뜨거웠지만 내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분노하는 것이니 그대로 두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깊이 연기할 겁니다.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이트 토크 프로그램에 나가서 유진과 직접 대면할 겁니다. 그들이 언론을 이용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면 나는 바로 그 무대를 이용해 눈물 흘릴 줄 아셔 어머니가 될 겁니다. 그의 눈에 걱정의 빛이 서렸다. 위험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바로 패배하게 될 겁니다.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그들의 불로 그들을 태워버릴 때가 됐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극장처럼 환하게 빛났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카메라는 빙글빙글 돌았다. 유진은 몸에 꼭 맞는 인부복을 입고 나타났다. 완벽한 화장을 한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조명이 켜지자 그녀는 흐느꼈다.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가 되어 이 집안의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재산을 잃을까봐 저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방청석 전체가 한숨을 쉬었고 동정하는 몇몇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박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마치 스튜디오의 시계가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엄격했나 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다만 이 집안의 손주만은 남겨주길 바랍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다.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일어나서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카메라는 클로즈업했다. 백발의 시어머니, 임신한 며느리, 화면 앞 수백만 시청자를 울컥하게 만든 화해의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속삭였다. 연기 잘하네. 그런데 그 아이 정말 내 아들 아이가 맞을까? 유진은 내 품에서 굳어졌다. 단 1초. 그녀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고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다. 카메라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테이블 위 꽃다발 속에 네 사람이 설치한 비밀 카메라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프로그램은 박수 소리와 함께 끝났다. 다음 날 신문은 일제히 보도했다. 눈물 흘린 시어머니, 잘못 인정하다. 방송에서 화해, 서연담 대중의 호감 되찾다. 주가는 하락을 멈췄고 몇몇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진의 표정이 변하는 클로즈업 영상이 비밀리에 단 한 곳, 강민혁의 사무실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온 나라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항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와 내 정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전에 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눈물이라는 것을. 밖에서는 민혁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유진에게 물을 것이다.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리고 바로 그 의심이야말로 그들의 동맹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칼날이었다. 언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다. 나는 이 연극 전체의 감독이다. 절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고요했다. 솔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대웅전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진우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 변호사 사무실도 집도 아니었다. 그곳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무 많았다. 진우가 절 마당으로 들어섰다. 깡마른 몸, 잠 못 이룬 탓에 붉게 충혈된 눈?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부르셨어요? 제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온 게 아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다. 그 아이, 박씨 집안의 핏줄이 맞니? 평생 네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의 자식을 키우고 싶으냐? 진우는 몸을 떨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평생의 짐을 짊어진 듯 축 늘어졌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연민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소매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그의 손바닥에 얹었다. 유진이가 곧 연락할 거다. 법정에서 네 증언이 필요할 테니 전부 녹음해라. 이게 네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길게 흘러내렸다. 제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나는 침묵했다. 용서하든 않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알았다. 다음 날 나는 구렁이에게 미끼를 던졌다. 제3자를 통해 내가 곧 태어날 적장손을 위해 거액의 신탁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단, 출생 후 DNA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강민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승리에 익숙한 그가 의심의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상상했다.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그는 분명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흘 후 보고가 들어왔다. 민혁이 유진을 인천의 불법병원으로 몰래 데려갔다는 것. 네 사람이 바짝 따라붙어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그가 의사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는 순간부터 유진의 귓가에 대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까지. 그 할망구가 신탁기금을 공표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해. 만약 내 아이라면 그 아이가 그 할망구를 무너뜨릴 열쇠가 될 거야. 모든 말과 행동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어두운 방에 앉아 영상을 다시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짐승이 드디어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 한편 진우는 괴로운 밤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펜을 쥐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의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 오빠, 나 오빠가 필요해. 법정에 나와서 아이가 오빠 아이라고만 말해줘. 나중엔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진우는 한숨을 쉬며 망설이는 척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민혁은?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책임져 줄까? 유진이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당연하지.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그 사람 계획대로야. 이 재판만 끝나면 돈, 회사 전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그 소리, 그 말이 진우의 손에 쥔 작은 펜에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녹음 파일을 내게 건네며 그는 아이처럼 울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적어도 오른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3가지 증거를 펼쳐놓았다. 민혁이 유진을 불법 검사에 데려간 영상, 의사를 협박하고 뇌물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유진이 민혁이 배우임을 자백하는 녹음 파일. 마지막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졌다. 강민혁은 자신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냥길을 그린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먹잇감이 아닌 입을 쩍 벌린 곰덫이 그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문화센터 대강당을 회견장으로 정했다. 배경은 세우연 다음 로고와 단 한 글자. 진실. 배경음악도 수사도 없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자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화면에 인천의 밤 장면이 뜬다. 강민혁이 불법 진료소 문을 거칠게 여는 장면. 의사에게 봉투를 밀어넣으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그 여자가 신탁 발표하기 전에 결과를 내. 이어진 클립에서는 유진의 막지만 독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재판만 넘기면 돈도 회사도 다 우리 거야. 그분 계획대로. 웅성거림이 객석을 타고 번졌다. 내일이 재판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오늘 봐야 합니다. 누가 줄을 당기고 누가 연기를 했는지. 그때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민혁이 독풍처럼 들이닥쳤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겨누었다. 가면을 쓴 악마,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이야. 브리디 산드레의 하이케이. 숨죽이는 소리가 한꺼번에 빨려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죠?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23해 전 강종식 내 아버지가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너희가 판 함정거래 이후에 파산했고. 그리고 죽었지. 난 맹세했어. 복수하겠다고. 차가운 나무 조각이 척추를 스친다. 두려움이 아니라 급경사로 무너져 내리는 기억 때문이다. 그의 겨울의 붕대 냄새, 구급차의 사이렌. 나는 낮게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덫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말하고 싶다면 끝까지 말합시다. 조명이 정면에서 얼굴을 잡아 끌고 나는 거슬러 오른다. 23해 전. 인천 냉동창고 프로젝트. 우리 운송사는 강 회장 일가의 건설사와 함께 자금을 빌렸다. 금융 폭풍이 몰아치자 은행이 산소를 거두듯 대출을 회수했다. 남편은 노후 선박을 일부 정리하고 항만 혜택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책임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 회장은 급하고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리스크를 하청업체로 떠넘기려 했다. 그 밤 그는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해 말했다. 당신이 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어. 다음 날 아침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이 신문 일면을 덮었다. 장례식장은 시장통처럼 붐볐다. 그의 아내는 기절했고 한 소년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뚝뚝 떨구고 있었다. 민혁.
나는 현재로 돌아왔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민혁 씨. 증오는 글자를 가린다. 그가 비웃듯 의자를 걷어차고 카메라 숲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기자회견은 곧바로 뉴스 폭풍으로 휩쓸렸다. 우리는 어떤 증빙을 어느 먼지 밑에 떨어뜨려 둔 걸까? 문득 떠오른 건 남편의 오래된 서재, 낡은 금고였다. 늦은 밤, 진우가 얇은 코트를 비에 젖힌 채 도착했다. 잿빛 금고 앞에 서서 입김을 내뿜었다. 예전에 아버지가 말했죠.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 내 자리 숫자가 눌리고 찰칵 문이 물러났다. 나는 면장갑을 끼고 수첩을 폈다. 남편의 글씨 반듯하고 가지런했다. 접힌 모서리에 붉은 글씨. 인천 자금 유출. KJS 최 비서 추적. 나는 눈을 들었다. 최. 진우가 다음 장을 넘겼다. 화살표로 이어진 도식. 율 파이낸스로 흐르는 선. 수취인. 최태석 강종식 회장의 측근 비서. 아래에는 메모. 추가 집행 금지 부정경보. 진우가 낡은 카세트를 플레이어에 밀어 넣었다. 지직거림이 잦아들고 음성이 또렷해졌다. 남편의 목소리. 강형. 돈이 율 파이낸스로 빠져나가. 서명은 최태석. 멈춰. 다른 목소리가 쉰 숨을 섞어 답한다. 단번에 알았다. 박. 난 그를 10년 믿었어. 이간질 하지 마. 탁탁탁. 책상을 치는 소리. 남편이 낮게 누른다. 이간이 아니라 구하는 거야. 긴 한숨. 그리고 미완의 한 문장.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음성이 끊기자 방에는 공기청정기 소리만 남았다. 진우가 숨 내쉬듯 말했다. 아버지를 옥상 끝으로 몰고 간 사람은 어쩌면 엄마도 아버지도 아니었네요. 나는 수첩을 덮었다. 젖은 돌처럼 무거운 이름. 최태석. 끈으로 묶인 서류가 조금 더 얼굴을 드러냈다. 누렇게 바랜 팩스. 부실채권 처리건의 제한자. 초이TS 율 파이낸스로 빠져나간 이체 내역. 휘갈겨진 최의 서명. KJS 내부 회의록에 보증 부문 칸. 장마다 한 땀씩 과거와 현재를 꿰매는 바늘이 되어 하나의 덫을 그려냈다. 진우가 본인 결혼식 사진을 들었다. 신부 유진. 그 뒤로 한 발 비껴선 남자 싸구려 넥타이. 가늘게 찢어진 눈. 한쪽 입꼬리에 비웃음. 진우가 확대경으로 축복 보드의 서명을 들여다봤다. 축복 초이TS. 니레야이.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최태석이 유진의 친아버지예요. 창밖바람이 매정하게 유리를 때렸다. 그동안 내 등짝을 향해 날아들던 창들이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관역을 정면으로 박았다. 대물림된 원한. 유진은 단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빚 횡령과 공작의 빚을 이어쓰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강민혁이라는 아이는 잿더미로 자랐다. 공개하세요. 공개하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보기 드문 단단함을 가졌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리고 강 회장께 진실을 돌려드려야죠. 그는 잠시 멈추더니 탁해진 눈으로 결연히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 몫을 전부 진술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전부 복사하고 테이프를 봉인했다. 한 벌은 박지원 검사에게, 한 벌은 차 형사에게, 한 벌은 새 금고에 넣었다. 날이 훤해질 때까지 나는 앉아 있었다. 진우가 수사팀에 전화를 거는 소리가 이어졌다. 제 범죄 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인천 사건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른 새벽. 나는 언덕의 작은 암자에 향 한 줄을 올렸다. 푸르게 오르는 연기. 불전에 놓고 조용히 말했다. 강 회장님,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당신을 죽인 자는 당신의 주머니를 찢어 돈을 빼돌리고 그 돌무더기 같은 원한을 당신 아들에게 지웠던 자예요. 오늘 진실을 돌려드립니다. 산을 내려오자 전화가 떨렸다. 차 형사, 최태석 단서. 20년 전 출국. 최근 우회 법인 하버 플러스로 재입국 정황. 유진과 접촉 흔적. 지원 검사도 문자를 보냈다. 테이프 음성 일치. 수첩 필적 일치. 내일 인천도시의 일부를 법정 제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가죽 표지에 긁힌 자국을 손끝으로 쓸었다. 내가 수년간 끌어안았던 건 권력만이 아니었다. 납작하게 눌린 누명. 매듭은 이제 뼈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저편의 증오의 끈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집 안에 또 다른 끈이 세차게 당겨졌다. 유진의 아버지. 이 집은 오래전부터 어떤 성싱, 싼 향수 냄새, 길게 끌리는 비웃음을 품고 있었다. 밤 모든 등을 껐다. 책상 스탠드 하나만 잔등처럼 찻잔을 비췄다. 금이 간 빛이 유약의 문양이 오래 아문 심장의 결을 닮았. 나는 휴대폰을 들어 세 줄을 썼다. 내일 당신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나도요. 진실이 끝나면 우리는 남녀로 이야기합시다 적이 아니라. 전송. 바다는 검은 벨벳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서우리만치 평온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 대가로 열린 문은 다른 죄악을 향해 있었다. 바로 이 집 한가운데 묻혀있던 죄. 그리고 그 가해자 나는 결코 떠올리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법정 안은 그날 아침 안개처럼 짙었다. 기자들이 통로를 가득 메우고 카메라는 일제히 나를 겨냥했다. 마지막 공판. 모든 매듭이 풀릴 자리였다. 나는 정중앙 피고인석에 앉았다. 뒤엔 김 변호사와 팀이. 증인석엔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유진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 최유진 피고인은 단순한 재산 분쟁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박세현 씨의 독살 주장은 전부 허구입니다. 내 심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곧 뒤집힐 순간을 알았으니까 판사가 진우를 불렀다. 박진우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아내의 음모에 눈 감았고 탐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어 그는 낡은 수첩과 카세트를 꺼내 올려놓았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강민혁 씨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최태석 그 사람이었고 그는 최유진의 친부입니다. 카세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렀다. 자금 유출, 비서의 서명, 배신의 증거. 모든 것이 드러났다. 거짓말이야.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증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제지당했다. 강민혁은 뒷줄에서 울다 웃다 미친 듯 소리쳤다. 내가 평생 잘못 미워했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했어. 판사의 방망이가 3번 울렸다. 유진, 사기 살인 미수, 중형. 진우, 집행유예. 자백협조 감경. 강민혁 뇌물 및 경제범죄 재수사.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 묵은재가 훌훌 털렸다. 재판 뒤 나는 면회실에서 민혁을 만났다. 그는 구겨진 슈트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의 수첩을 밀어주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잘못된 증오가 당신 삶을 다 태웠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떨었다. 나는 뒤돌아 나왔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일주일 뒤. 박서연은 서연담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전 재산은 박재혁 재단으로 기부해 어민 자녀와 빈곤 환자를 돕겠습니다. 평생 지킨 걸 버려도 후회 없습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지키는데 평생을 썼습니다. 이제 놓아야
평화롭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세월이 흘러 양평 외곽 작은 집으로 옮겼다. 아침엔 국화를 가꾸고 저녁엔 아이들을 가르쳤다. 어느 가을날 진우가 찾아왔다. 그는 이미 집행유예를 마치고 작은 의원을 열었다. 대문 앞에서 울먹이는 아들에게 나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들어와라. 식기 전에 마셔야지. 그는 흐느꼈고 나는 어깨를 감쌌다. 이제 우리 사이엔 판결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집에 온기만이 남았. 어느 날 우리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 흰 국화 한 송이와 금이 간 찻잔을 놓으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났어요. 스라스도나.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